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걸리면서 앞으로 국민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담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새벽 3시가 넘은 시점 당선이 확실시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부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를 하는 이 경쟁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아주 훌륭하고 성숙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저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더운 여름부터
모두 함께 정말 땀 흘리면서 또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다 함께 여기까지 뛰어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미흡한 저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선이 확실시 당선이 확실시 되고 난 뒤에 당원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또 축하를 받는 모습 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대선 결과가 워낙 박빙으로 끝나서 그게 가장 이제 이례적인 거죠. 사실 지금 13대 대선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대선 중에서 가장 적은 표차입니다. 예. 24만 표차. 그 15대 선거 때 김대중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가 그때 아주 적은 표차였어요. 그때가 37만 표차. 예. 그리고 퍼센트는 1.3%포인트였거든요. 예. 이번에 0.73%에다가 24만 표차. 정말로 박빙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인데 아까 윤 후보도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니죠. 당선인이죠. 예. 윤석열 당선인도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야당과 협치가 정말 중요할 때가 됐다. 그리고 뭐 모든 이제 후보들이 다 강조했던 겁니다만 역시 통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통합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이기재 교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선 첫 일성. 참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물론 선거라는 게 이제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지만 0.7%라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 승리를 했지만 승리한과 동시에 앞으로의 그 어떤 과제 이런 게 더 크게 남았다 생각하고 이번 선거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주죠.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어떤 공식도 깨졌고 그리고 진짜 영선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제 경험까지 이제 갖게 됐는데 선거 과정을 보면은 사실 어느 선거보다도 네거티브가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였고 그리고 또 배우자 논란이 이렇게 크게 부각된 적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갈등이 큰 선거였고 또 그 결과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간발의 차의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그 선거 과정을 잘 수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 부분을 유념해서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제 국민의 갈등이 쉽게 녹지 않고 오히려 전국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론조사 때부터 초접전 양상이 많이 점쳐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개표가 일어나고 보니까 더 좁은 표차였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적은 표차로 당선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워낙 이번 선거가 양대 진영이 완전히 결집해서 치러진 선거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사실 이번 20대 대선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선 때마다 양대 진영이 격돌했는데 그 표차도 항상 적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5대 때가 1.3%포인트 차고 16대 때도 2.3%밖에 안 났어요. 이번에는 이제 어제 개표 시작하기 전에는 윤 후보가 좀 이길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도 공표는 물론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대체로 윤 후보가 4% 이상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온 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주지하다시피 이게 간발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워낙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얘기는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약이나 정책의 대결보다는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론이 어쨌든 간에 압도했던 선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의제가 있었습니다만 선거 기간 내내 선거를 관통했던 의제가 정권 심판론이었다는 거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과 같이 겸비가 되면서 이제 양대 진영이 최대한 결집했던 선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가장 이제 작은 표차로 선거가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한 0.73%, 예, 한 24만 7천여 표 정도 더 많았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만큼 또 반대하는 표도 굉장히 좀 컸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니까 당선인의 첫 일성도 국민 통합에 좀 방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 개헌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뭐 가장 근소한 표라고 하지만 그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윤보선 후보하고 경쟁했을 때도 거의 뭐 이 정도 표차가 안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뭐 1% 제가 기억하기 1.5% 차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니만큼 아무래도 더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초접전 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을 보면 결국은 그 민주당에서 그 4대 그러니까 4번의 전국 선거를 다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면 사실 적폐 어떤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탄핵 대통령까지 이제 탄생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쭉 지켜볼 때 5년 만에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을 상황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많은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역시 국민의 이제 눈높이에 어떤 희망을 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했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패 요인이 사실은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저는 있을까요? 가장 크게 실패는 결국은 이제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 실패도 있지만 결국은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거울에 비춰보면서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내부의 문제들을 잘 자정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내부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그것을 이제 덮고 그걸 다른 이제 논리로 이제 커버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이 이게 권력을 전부 다 몰아줬을 때 이렇게 좀 오만해지는구나라는 어떤 평가 그 속에서 좀 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채찍을 좀 맞아야 될 때라는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모두에 들은 첫 메시지, 첫 일성이니만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언급을 했어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야당과 협치가 없이는 뭐 정국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48대 47 아주 뭐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윤 후보를 지지했던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유권자들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뭐 2.3%인가요? 뭐 미미하니까. 예. 그 두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간의 연대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거는 정치 지도자들끼리의 통합이라든지 협치와 관련이 됩니다만 과연 승복을 마음속으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게 부정선거다 이런 의미에서 승복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게 지금 선거 기간 내내 워낙 치열하게 특정 의제를 가지고 워낙 대립했었단 말이에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건입니다만 예. 그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의견이 달랐단 말이에요. 평가나 해석이 양쪽 지지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문제는 단순하게 통합, 협치 이렇게 말로만 정치 수사적으로만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수사는 수사대로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당이 그리고 국정 운영 주도 세력이 야당을 진정으로 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언론과 많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뭐 언론과도 거의 소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는 게 뉴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일상을 살아가듯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야정 협치가 있어요, 지금도. 여야정 협치가 가동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어느 정권은 협치나 통합을 얘기 안 했나요? 이번에도 뭐 이재명 후보도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다 국민 통합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인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야당을 경쟁자로 봐야 됩니다. 야당도 여당을 경쟁자로 봐야 되는데 양대 정당들이 경쟁자로 보질 않고 상대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닌 적으로 파트너로 보질 않고 적으로 보니까 애니미로 보니까 예.
이게 치열하게 극단적인 대결쯤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장 그 유혹을 느끼는 수단은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인식을 바꾸면 저는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전화 걸고 야당 의원들에게 밥 자주 먹고 점심 저녁 아침 먹고 예. 그러면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엄청난 제도의 변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도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건 그런 정치 방식의 변화, 정치적 스타일의 어떤 그 변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실천한다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주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소통이 사실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소통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정치의 목적 자체가 원래 이게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갈등들을 이렇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제도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나 예산, 즉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잘 어떤 분배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민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여태까지 정치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으면 그걸 잘 분배하는 것보다는 그걸 독점하고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독점해서 그것을 누리고 상대를 배제하고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까지 편을 가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만큼 이제 새롭게 이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야당이 지금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 혼자 독다적으로 움직이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때이니만큼 무엇보다 좀 소통 능력을 강화하면서 그런 그동안의 좀 갈등도 좀 잘 치유하고 새롭게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정치로 좀 이 기회에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통 행보는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굉장히 좀 적은 표 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른 승복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했고요. 또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승복해야죠. 어떡합니까? 승복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민주당 내의 변화가 어떨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거 결정된 지가 불과 몇 시간 안 됐고 이재명 후보도 워낙 적은 차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네.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책임은 당에 있지 않고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둘러싼 당내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미 얻었던 이낙연 후보의 표가 무효로 되고 이랬던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른바 원팀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역시 결과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여러 가지가 좋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가 다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걸어갈지 그리고 당에서는 어떠한 또 분화가 일어날지 아니면 또 단결이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민주당에서 내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까? 어떻게 지금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역대 정치권에서의 그 선거 과정에서는 항상 그 어떤 당권을 맡았던 이제 당 대표가 결국 선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고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초기에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근소한 차이의 패배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전했다라고 판단하면 내부 결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예. 이 어떤 작은 표 차이가 오히려 또 내부의 그 갈등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친문이 조금만 더 도왔다면 네. 누가 조금만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이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주당과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야 될 텐데 아마도 이재명 그 현재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세력보다는 과거 이제 친문 세력을 상당히 이제 껴안으면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일부 세력이 협력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어떤 연합 정치를 꾀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내부의 문제와 동시에 국정 운영을 끌어가기 위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 어떻게 이제 접근해 나가는지에 따라서도 민주당이 상당한 그 어떤 파고를 넘어야 될 것들이 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3개월 지나면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당시 이제 시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후광 효과라고 합니까? 좀 지금의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뭐 보시나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후광 효과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형적인 후광 효과예요. 대통령 선거 치르고 석 달 있다가 치러진 선거란 말이죠. 네.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개혁 조치가 나올 거예요. 개혁 조치가 나오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상승할 거고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한 달 있다가 대선이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치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원래 선거라는 게 아무리 뭐 총선은 회고적 투표고 대선은 뭐 전망적 투표라 하더라도 선거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선거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번 대선도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방선거라는 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정부를 심판하는 게 지방선거인데 원래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뭘 중간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 5월 10일에 네, 취임을 그래서 하기 저는 때문에. 5월 10일에 취임하고 이제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볼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꽤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기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광 효과가 크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대선과 당선인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꼽으신다면 이 교수님은 어떤 장면 꼽으시겠어요? 뭐 여러 장면들이 많았죠. 사실 뭐 그 이준석 당대표랑 갈등이 벌어져서 네. 그 지지율이 거의 뭐 한 10% 이상 출렁였던 적도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마지막 단일화 네.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가 이제 아마도 이제 안철수 단일화는 향후 좀 내부적으로 평가가 좀 분분할 것 같아요. 그 단일화의 효과를 둘러싸고 그래서 뭐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 때문에 득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이겼다라는 시각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좀 분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정적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는 원래 선거 초반부터 저 마지막까지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선거가 진행되면서 거의 좀 민주당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희석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경기도의 법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혜경 배우자. 예, 그다음에 뭐 소국이니 초밥이니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 국민이 볼 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사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단일화 장면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 단일화가 결렬됐다가 27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도 결렬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갈등을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예. 단일화 과정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3일 날 어쨌든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거든요. 물론 단일화가 완전하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피로감도 누적된 게 사실이었는데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2012년 대선에 18대 대선 때.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고 나서 2주 만에 유세를 같이 하고 투표날 선거날 출국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같이 유세를 다녔고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극적 타결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역시 단일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역시 대장동 사건이에요. 대장동 사건 제가 또 말씀드린다만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예.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처음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주류였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윤석열 게이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느냐? 뭐 이런 각자의 판단 이전에 그건 반드시 법리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역시 법인카드 논란이었어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이고 또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됐는가? 그게 어쨌든 계속 주장이 또 달랐어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밝혀져야 될 문제들인데 그 단일화 문제 그리고 네거티브에 관련된 거 대장동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 이제 나가고 선대위가 해체되고 예.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불화했다가 다시 또 결합한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와 또 대장동 사건, 법인카드 논란 이런 것들 좀 꼽아주셨는데 단일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김에 안철수 대표의 향후 역할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뭐 초대 총리를 점치는 목소리도 있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앞으로 어떻게 좀 윤석열 당선인을 도와서 국정을 운영할지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그 단일화 할 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제 행정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점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실력을 제대로 이제 좀 증명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내각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초대 총리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김용준 이제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셨고 그분이 이제 총리까지 이제 맡으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이제 사직을 하셨는데 인수위원장이 이제 총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인수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선대위원장인 이제 최진석 교수한테 좀 맡기게 하면서 나중에 총리를 맡는 방안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가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윤석열 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을 볼 때 현재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에 한 5% 이상 그리고 10%까지 예상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네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임명하고 이랬을 때 오는 후폭풍 이런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검증된 사람들로 인선들을 좀 해나가면서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당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화학적 결합이 안 돼,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도 안 돼 있고 이제 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단일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안철수의 지지층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뭐 밀었다는 어떤 것도 이제 증명된 바가 없고 사실 거부감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어떤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좀 더 결합력을 높여 나가야 곧 있을 지방선거에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표 기용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하십니까? 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처럼 인수위 때부터 같이 이제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도를 보니까 또 어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벌써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건 뭐 예.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인수위원장이 되든 뭐 총리를 맡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단일화됐던 거잖아요. 그 양쪽에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화합적 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게 다당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당제라는 거는 양당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정당 체제라는 게 지금 양당제도 아니고 다당제도 아니고 대단히 어중간한 상태예요. 변형된 양당제 또는 이완된 다당제 이런 건데 다당제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당제를 지향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과의 이 지금 결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약간 논리적 모순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다당제를 포기하면 이른바 자신이 추구했던 정치와는 좀 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 다당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일단 통합정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다당제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결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협치와 통합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 말고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차원에서 협치 통합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자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그 다당제 문제, 그 연립정부 문제, 통합정부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통합정부라는 것과 연립정부라는 건 다른 개념이랍니다. 사실 다당제 연립정부를 굉장히 민주당이 자주 사용했는데 대통령제 하에서의 다당제 연립정부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각제에서 어울리는 내각제에 조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다당제와 국민의힘이 결합할 때 어떤 그 조합이 있을지 네. 이런 것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수위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의 인선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 그리고 최초의 정치 경험이 없는 정말 정치 신인 대통령 여러 가지 좀 이색 대통령이긴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역사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좀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많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기대와 또 우려가 있으신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제 유세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정치에 그 빚진 게 없다. 그래서 네. 소위 얘기해서 자기의 정치 패거리도 없다. 그런 면에서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른 틀의 어떤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거기에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그 정치들을 보면 다 갈등을 이제 조장하고 자기의 이제 패거들이 집권을 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독식하고 이런 구조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새롭게 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게 개인의 사실은 생각 갖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도화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최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이거를 그 어떤 다당제나 내각제나 이렇게 가면 사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연합하고 같이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기본인 정치 체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정치 체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의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어떤 뭐 정치학자들은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제 다당제라든가 내각제 그다음에 뭐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지만 아직도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좀 선명한 어떤 정당 양당의 체제와 어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이 정치를 선호하는 것과 우리 정치가 현재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 지점을 어떤 제도로 바꿔 나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더 충분히 소통되어지고 좀 논의돼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는 좀 백지 상태에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과 다가가서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 이제 몸담았지 않으니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보수층의 이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고 또 이 당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대척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저는 일부러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선거가 됐으니만큼 좀 더 유연하게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글쎄요, 정치 신인이라는 게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대통령들의 정치 경험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 신인이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 거고 결국은 정치 신인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정치적인 회오리를 겪었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속성수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역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여러 양당제는 양당제인데 양당제가 지나치게 충돌한 양당제란 말이에요. 적대적인 양당제, 적대적인 공생구조 양당제 이걸 어떻게 타협할 것이냐의 문제를 윤석열 후보도 충분히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마. 아까도 그런 인사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예.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자신이 느낀 거, 선거 과정이라든지 경선 과정에서 느낀 것들. 또 하나 문제는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권과 부딪힌 문제. 그때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권력이 어떤 거구나. 그리고 검찰 권력이 또 어떻게 작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정권이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검찰이나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나 이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느낀 걸 그대로 잘 실천해 나간다면은 잘 풀려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여타의 대통령들처럼
권력을 독점하거나 독식하는 그런 승자 독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예. 전형적인 이제 분점 정부란 말이에요. 여소야대 정부이기 때문에 여소야대는 정말 이대로라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학 이론에서도 분점 정부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대통령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정부의 형태가 분점 정부, 여소야대거든요. 근데 이건 또 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소통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부단히 접촉해야 돼요. 부단히 얘기를 들어보고 민주주의라는 게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대체로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것도 인식한다면 그리고 국민들과 대화한다면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언론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언론과도 부단히 대화해야 돼요. 언론과의 기자회견도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다든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저는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제도적인 여러 가지 개혁이나 제도적인 변화를 또 연구해 나가고 그런 생각보다 풀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게 막히는 순간 엄청난 문제가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구중궁 같은 청와대 혼자 있고 그래가지고 국민과 대화도 안 하고 어쩌다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과의 대화라는 게 엄청난 큰 뉴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국민의 대표로서 권력을 위임받은 거에 불과한 건데 대통령이 과거의 조선시대 임금처럼 구중궁궐에 앉아가지고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안 한다면 저는 의외로 돌파구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당 후보가 공히 지역 구조를 타파하겠다라는 말을 선거 국면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지역 구도는 뭐 타파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젠더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뭐 분화랄까요? 이런 것들까지 좀 생겨난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역구도 관련해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호남에서 이준석 후보는 30%까지 얘기했지만 그건 누구도 사실 믿지를 않았죠. 그렇지만 한 15%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예. 고민들은 좀 했고 기대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 이하였다고 보여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고향이 안동이었지만 역시 이제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은 그 과거 이제 민주당이 넘지 못했던 어떤 벽을 계속 실감했던 선거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선 어쨌든 그 광주 전남에서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제 기록을 윤석열 후보가 좀 넘어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치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 정치 부분에서 양 당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례적이고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묵은 과제인데 이번에 새롭게 사실 드러난 건 젠더 갈등 문제였죠. 그래서 예. 20대에 물론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그다음에 본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사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20대 남녀의 어떤 비율 자체가 너무 지지 비율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30%대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짜 정치권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선거 때 무슨 젠더 갈등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거는 현상이거든요. 예. 사회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이용했냐 말고냐는 선거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결국 이제 정치와 행정을 하는 어떤 권력을 이제 운영하는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정말 잘 들여다보고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큰 숙제로 남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만큼 정말 젠더 갈등이 도드라진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선거 전날까지도 이제 여성의 날에 맞춰서 여가부 폐지 관련된 이제 키워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 얼마나 가능할지 좀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젠더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할 수 있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쪽 전문가예요. 저는 그 정도의 식견은 없는 사람인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현상이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반대로 또 이쪽 남성들에 대한 그런 또 반발 심리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표가 완전히 갈라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도 해야 됩니다만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서 너무 또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도 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다 쓴 한두 마디 이걸 또 과도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엄청난 증폭, 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연구를 해야지 어느 하나의 문제 선거 때 정치인들이 증폭, 갈등을 이용해서 자꾸 이제 그 지지를 동원하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상이라고 분석하신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극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복 못 될 이유가 없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도적인 연구도 하면서 한다면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막판까지도 대장동 녹취록과 관련해서 여야에선 정말 치열한 싸움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의혹도 좀 털고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당선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해서 좀 논란은 뜨거울 전망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장동 문제는 정말 뭐 아까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꼭 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뭐 이번 대선의 시작부터 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슈인데 뭐 국민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 면에서 그동안 이제 검찰이 보여줬던 문제들 어떤 이렇게 수사를 좀 부실하게 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정말 그 선거가 끝나더라도 네. 이 대장동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찰에서 그게 안 되면 특검까지 하면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